자, 이번에는 방금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과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잔혹한 PC방 살인도 심신미약인가? 들끓는 여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울증 앓고 있다. 이 지금 용의자가 우울증 앓고 있다 진단서 제출. 범행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 오늘 피의자 정신감정 하기로. 그래서 심신미약이면 뭐 다 봐주는 거냐. 이런 여론이거든요, 지금. 그래도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옆에 기사 하나 더 보죠. 자, 강서구 PC방 살인 가명 반대 81만 명의 분노.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내용인데요. 피의자 범행 당시 우울증하면서 가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여론은요. 강력 처벌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지 글들을 청원 요구를 하는 글들을 올려 있는데 무려 81만 명이 지금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81만 명은요. 지금까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른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지지를 한 거랍니다. 동의를 한 표시. 그래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법조계에서는요. 법원 심신미약 인정 안 할 듯, 그러니까 심신미약 인정 안 해줄 듯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최영선 의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평소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왜 그렇게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부터 챙기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엄청난 잔혹한 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피해자 중심이나 가해자 위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가해자 인권부터 챙겨요, 이 나라는.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 속보로 나왔지만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데까지 저렇게 시간이 걸려야 될 이유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CCTV에 가해자가 범행 장면이 찍힌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진짜 수사 잘못으로 누명을 쓸 가능성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가해자의 얼굴을 꽁꽁 숨겨뒀다가 이제서 미국 같은 나라는 말이죠. 바로 공개하거든요. 바로 현장 수배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단 말이죠. 오히려 피해자의 얼굴을 먼저 공개해요. 이 정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뒤죽박죽돼 있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치감경이라든지 심신미약이라든지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거나 그럼 스스로 통제해야죠. 그리고 가해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면 국가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통제를 해야죠. 그걸 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미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의 그런 사정까지 국민 봐줘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신 분은 멀쩡한 정신을 가는 사람이 가해를 했던 심신미약자가 가해를 했던 피해는 같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피해자 중심으로 뭔가를 바라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기찬 변호사, 지금 이 피의자가 우울증을 이유로 가명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우울증이 심신미약, 그러니까 가명 사유가 되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우울증 자체만 갖고는 어렵고요. 이게 이제 심신미약이라는 우리 형법 규정이 인식 능력 또는 이제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같은 그 범행 시에 그걸로 인해서 그게 발현됐을 때 그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유발하지 않은 어떤 이유로 제정신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행 당시에 본인이 이 우울증 때문에 판단 능력이나 또는 인식 능력이 잘못됐었다. 이런 게 다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출된 진단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는 것이지 범행 당시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인식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것까지 입증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사례를 볼 때는 우울증 갖고 감형된 사례는 없어요.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형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형법 심신미약 규정에 따르면 이게 인정이 되면 무조건 감형을 해야 돼요.
이건 필요적 감경 사유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감형은 장량 감경, 그래서 재판관이 이런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깎아줄 수가 있어요, 절반가량. 그러니까 정황을 좀 보는 거죠, 상황이 어떤지를. 그런 감형은 인정됐던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 통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아마 변호인이든 아니면 당사자든지 간에 형법상 필요적 감경 사유 주장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사유를 양형이나 수사에 감안해 달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사례를 볼 때는 이게 뭐 물론 범행 동기가 명확치 않아요. 불친절을 한 것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잖아요. 불친절하다고 사람을 죽일 정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너무 잔인해요. 상식적으로는. 동기가 입증이 안 되니까 경찰이 아마 감정 주치까지 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범행 과정을 보면 인식 능력이나 판단 능력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또 더 나아가서 장량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지금 심신미약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심신미약이라면 법상 감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심신미약이 발생을 한 게 만약에 그 피의자 본인의 탓이 아니라면 이런 전제가 깔린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우울증을 알고 있으면 본인이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거나 해야 되는 건 본인 책임 아닌가요? 보통 이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약만 잘 복용하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큰 지장은 없는데 보통 약물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약간 충동에 의한 범행으로 그러니까 그 약물 치료 수술 안 했다는 게 본인 책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의문이 드네요. 뭐 그건 이제 판단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물 치료를 안 하더라도 안 한 것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성격이 변한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이제 사안별로 다른 거고요. 그걸 주로 이제 저희가 술 먹는 경우에 술 먹게 되면 본인이 필름 끊기거나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술 먹고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규정을 적용하죠. 자, 김시호 교수님,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과거에도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치범죄라든가 이런 여건 심신미약 상태에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경우. 그런데 이게 막상 재판이나 가면은 많이 형이 줄여서 나온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이렇게 분노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이렇게 봐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분노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그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현대 문명의 질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또 이 PC방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아주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오가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가는 장소죠. 거기다 또 피해자가 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는 뭐 돈이 뭐 많아갖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청년들의 삶에 이제 그 고충을 보여주는 거고 일상과 가까운 PC방이라는 공간에 이 우울증이라는 그 질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범죄로 이제 인정치 않거나 뭐 약하게 이제 형을 준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나 위험한 부분을 우리가 허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우려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꾸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자꾸 이제 뭔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지금 우리 계속 보아왔던 건 권력층도 그렇지 뭐 이제 또 일반 시민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양문석 이사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언론의 예측들은 심신미약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강경 사유가 없다고 사법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오래가면 저는 이제 최경선 의원님하고 오래가면 입장을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가해자보다 피해자 우선이 그 1차적이다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명확하게 하는 이번 이슈가 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그다음에 술 마시고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이나 이러한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이 너무 일반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제 주치 감형에 대해서 엄청난 그 여론이 또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 당시 지난해에도 그 주치 감형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예. 그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여론을 예. 들끓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예. 새롭게 법제가 정돈이 안 됐거든요. 예. 이번 사항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 명확하게 국민들의 생각, 예.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이러한 것들의 원칙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그 주제입니다.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김포 어린이집 교사 어머니, 딸 심리적 압박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 맘카페 글 올린 이모 씨 곧 조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아동학대 의혹만으로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 신상 정보가 유포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분의 진술을 경찰이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포의 어린이집 30대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보육교사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딸이 심리적 압박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인터넷에 딸의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과 딸에게 물을 뿌린 학대 의심 아동 이모를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이 진술한 것을 토대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숨진 보육교사 A씨의 신상 유포와 비방 댓글 등을 상당수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며 관련된 누리꾼들을 불러내 조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인천 드림파크 수영장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밀쳤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날 오후 학대 의심 아동의 이모가 해당 어린이집 이름을 맘카페에 올렸고 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보육교사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3일 자택인 김포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와 관련한 청원 글이 올라와 청원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윤찬 변호사. 앞으로 경찰의 수사 방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보육교사에 관련된 글을 예. 맘카페에 게시한 그 내용에 따라서 예. 이제 뭐 이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예. 이거하고 또 물을 뿌렸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물을 뿌렸다. 네, 부모님께서 물 뿌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폭행죄로 의뢰될 것 예. 같은데 이제 물론 그 이 보육교사의 행위가 예. 그때 학대로 의심된다는 것에 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올렸다 그러면 예. 아마 처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올린 분이 예. 그게 아니고 단정적으로 올렸거나 또는 거기에 가치 평가를 넣은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좀 비난을 학대를 했거나 단정을 해버리는 글들. 예, 그렇게 되면은 처벌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보면 예. 물론 이제 맘카페의 긍정적인 기능도 큰데 예. 거기 글을 올릴 당시에 이걸 예.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거나 예. 도움을 받는 차원이거나 이렇게 정보 공유 차원의 글은 괜찮은데 예. 이것을 좀 누굴 비난하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거나 이러면 예. 맘카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그 비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자정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문제된 글을 올리신 분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그 혐의는 명예훼손으로 되는 겁니다.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온라인에 올렸을 때 그 법하고 형법상 폭행죄 정도가 아마 의율 법령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참 사람의 목숨이 또 이렇게 사라진 그런 사건이라서 또 이게 굉장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나라박 소식 두 가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1조 8천억 원 잭팟 복권 사자. 미국 전역이 난리다. 그리고 한국도 들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판 로또 예상 당첨금이 사상 최고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짜리 복권이 등장을 했네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1조 8천억이 아니고요. 사실은
24차례나 1등 당첨자가 나오질 않아서 로또처럼 이제 번호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24차례나 계속 2월이 된 겁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쌓이다 보니까 1조 8천억 원이나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지금 상점에서 이제 복권을 사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 지금 돈을 내고 바로 복권을 짓기 직전의 모습인데 여기 제목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숫자 맞히기 복권 메가 밀리언스 24차례 연속 1등 안 나오면서 열풍이 불고 있다. 그리고요. 점심시간에 1초당 200장이 미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도 온라인 업체가 구매 대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국외 판매 반출은 불법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기찬 변호사.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그 복권의 뒤에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권 뒤에 이제 약관 비슷하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저 해당 복권의 약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미국 법으로는 뭐 해외 반출은 안 되는 거다라고 돼 있다고 근데 이제 하는데. 사법적으로 복권 당첨금 수령 권한하고 또 그 반출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 별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은? 그래서 아마 제 추측컨대는 해당 그 회사의 복권 약관에 따라서 그 약관 내용에 따라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몰수 조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마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싶습니다. 애매한 것이 외국인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권에서 당첨되면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누군가 통해서 대리를 사서 외국에 가고 있으면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당첨돼서 미국으로 건너가면 되는 겁니까?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물론 뭐 외국에 계신 분이 이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일 수 있으나 아무튼 한국에도 지금 구매 대행을 한다는 업체들이 나타나서 들썩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엄청나군요, 지금 상황이. 자, 최영선 의원님. 그런데 좀 생각해볼 문제는 미국에서 물론 액수가 워낙 크니까 관심을 받는 거지.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복권을 많이 산다.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국이 경제가 호황인데 통상 복권은 불황일 때 좀 많이 사지 않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금액 문제겠죠. 24차례나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2월 돼서 이 금액이 커지니까 화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도박 그러면은 뭐 중국인들이 또 유명하고 하는데 마카오 열풍이라든지 해서.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우리 이 국경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해외 직구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의 물건을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그 역조가 심하거든요. 무역 쪽에서. 근데 이제 이런 로또까지 복권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거. 해외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 국경의 의미가 점점 더 낮아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진짜 해외 지구를 통해서 복권에 당첨되면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기존의 법, 기존의 제도로 다루기 어려운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기사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막장인데도 공감 100배. 한드 빼닮았네. 한국 드라마 빼닮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국내에 25일 개봉되는데 미국에는 이미 개봉이 됐는데요.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내용이. 이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은 미국에서 올해의 영화로 꼽혀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뭐 어벤져스, 뭐 블랙팬서 등 이런 프랜차이즈 영화를 제외한 단독 영화로는 북미에서 최대 흥행을 한 영화랍니다. 이게 국내에 개봉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죠. 100% 아시아계 출연진, 미혼모 집안서 자수성가한 여교수, 어쩌다 남친이 갑부 아들, 그다음에 시월드가 등장을 하고요. 시어머니 갑질이 보통이 아니다. 왠지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소위 말해서 이제 막장 드라마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개 궁금증을 낳는데 양무석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드라마가 미국에서 통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한국 버전 같은데. 한국 드라마가 강세를 지닌 게 시기적으로 이동을 해갑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드라마였거든요. 겨울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가수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흘러갔느냐면 유럽으로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 남미로 갔다가 남미. 마지막에 지금 북미로 모이면서 미국의 마지막으로 간 겁니까? 방탄소년단의 이 히트들이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갔는데 많이 이제는 한국 드라마의 파격적인 초호화 씬과 그 다양한 갈등 관계, 그다음에 빈부와 신데렐라 이 극적 요소들이 이 지금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라는 게 미친 부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의 미칠 정도로 부자인 아시아 뭐 이런 뜻입니다. 아시아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안에 이 인종차별에 대한 조롱과 조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유색 계통의 인구들이 대거 극장으로 가는 이런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신데렐라의 꿈, 그 다음에 정말 아주 큰 부자의 꿈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이 욕망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관전 포인트가 좀 있는 영화일 것 같다. 그러나 예술적으로나 작품성은 크게 좀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작품성 면에서는 좀 평가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영수 의원님, 아까 그 기사 중에 제일 좀 눈길 잡은 거는 100% 아시아계 출연진인데 미국에서 흥행을 했다. 이 부분이 좀 눈길 잡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류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은 아마 이 중국어 열풍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뭐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영화 도입부에 나폴레옹의 말이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죠. 잠자는 사자 중국을 깨우지 마라. 중국이 깨어나는 순간 세계가 여dun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어떤 위협적인 면을 강조하는 말을 나폴레옹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도입부에 쫙 화면에 깔고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영화 제목 자체도 또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이렇게 해서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인에 대한 약간의 어떤 경계심과 두려움. 어떤 조롱 이런 것도 섞여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저희가 미국에서 중국어 교육이 열풍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마 그 맥락과도 좀 닿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빠만 믿어. 지금 어떤 아빠가 딸을 안고 사다리를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리에서 사다리를 내려서 저 뗏목을 타기 위해서 가는 모습인데요. 저 장면이 지금 과테말라와 멕시코 국경에 있는 다리에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다리 끝에는요, 멕시코 검문소가 있는데 이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멕시코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뗏목을 타려고 위험한 모습을 연출한 건데 지금 이 사진은요. 저 끝이, 사진의 끝에, 인파 끝이 멕시코 검문소인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 벌어졌냐면 저분들이요, 사실은 멕시코 분들이 아니라 온두라스 분들이랍니다. 온두라스가요, 하도 조직 범죄가 심하고 그리고 경제난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서 과테말라를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 난민 행렬을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차단을 지시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리 모습인데요. 세계 최장 다리랍니다. 무려 길이가 55km랍니다.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연결한 다리인데요.
홍콩에서 마카오까지는 통상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 도로를 거치면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요, 무려 9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대단한 다리입니다. 세계 최장 다리 55km라고